다음은 충북 증평 진천 괴산 음성 출신의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항식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증평, 진천, 괴산 음성군의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입니다. 지난 4일 미국 한 지방법원에서 11세 소녀를 집단 강간한 범인에게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징역 99년을 선고했다는 언론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5일에는 뉴질랜드에서 68년도에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범인이 45년간 복역하고 가석방 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7일에는 9살 소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인에 대해서 22년 만에 사형 집행을 한다고 사우스다코타주 검찰총장이 발표하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집행 사실을 통보함과 아울러서 집행 참관 기회를 부여했다는 기사 내용도 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살인, 부녀자 강간 살인, 또 묻지마 살인 등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로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에 빠져 있는데, 언론에서 이 보도와 함께 외국 판결이나 이 행형 내용이 이렇게 자꾸 보도되는 사실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최근에 강력 범죄, 묻지마 범죄, 성폭력 범죄 이런 횡행한 데 대해서 법 집행경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법무부의 산하 검찰에서는 이 성폭력 등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하는 나름대로는 구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양형 자료도 충실하게 조사를 하고 법원에 제출해서 아주 무거운 형이 선고되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해 왔습니다. 또 법원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형이 선고됐다고 판단되면 적극 항소 등을 통해 가지고 이 판결을 경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외국 법 제도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외국 사례들이 자꾸 언급되는 것이 우리 이제 형벌이나 처벌 같은 게 조금 가볍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여기 대해서도 충분히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불안감에 빠져 있는데 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될 정치권이나 정부가 제대로 이 대응을 못하니까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치권에 지금 국민들이 가장 불신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저축은행 비리 사건이나 또 공천원금 비리로 일컬어지는 것 같은 사건이 있는데, 우선 그래서 저축은행 비리 사건 부분에 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축은행 비리 사건이 수사된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예, 지금 어느 정도 돼가고 있습니까? 기간 말씀입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지나야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지금 거론되고 있는 또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수사가 마무리돼야 이 합동수사본부의 활동이 종료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구체적인 시한을 못 박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상당 기간이 조금 더 흘러야 이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합니다. 어제 언론 보도에 보면 우리 새누리당의 정두원 의원이 지난번에 체포동의안이 왔다가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만 불구속 기소됐다는 뉴스가 났습니다. 네. 그때 같이 체포동의안이 선고가 됐던 우리 박지원 존경하는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수사가 지금 마무리가 돼갖고 불구속 기소 단계에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수사 진행 중이고 그 두 사건이 지금 정두원 의원이 현재 불구속된 것은 그 범죄 사실 중에 일부가 오늘자로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는 그런 사정을 감안하고, 또 그때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점을 참작해서 국회 권위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불구속 기소 다시 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를 한 것으로 보고를 정두원 받았습니다. 의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수사가 다 마무리가 돼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 그때 체포동의안이 온 것이고,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기 위해서 출석하라는데 출석을 불응하니까 그때 체포동의안이 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저 진행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이런 저 수사 진행 사항 같은 거는 현재 아직도 그 부분이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제가 이제 못합니다. 염려하는 것은 이 정두원 의원의 경우에는 그러면 수사가 완료돼서 불구속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기소가 됐다고 치고요. 우리 박지원 원내대표께서는 지난번 7월 그 대표 발언 때 과거에 그 유사한 사례로 그 수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옥 같은 생활을 해서 내가 다시 돈을 받을 리가 없다,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검찰에서 그 수사를 해갖고 그 억울함도 밝혀야 될 입장에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는 저기 원칙에 따라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이제 수사를 진행 중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체포동의안이나 이런 절차가 여의치 않으니까 정두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해놓고 이 박지원 대표의 말씀에 따르면은 혐의가 없는 것이고, 또 검찰이 더 수사해서 혐의가 있을지도 모르고 이 명명백백히 밝혀서 결론을 내야지 에라 모르겠다고 법원으로 퍼넘기면 안 될 것 같은데, 과연 검찰의 입장은 뭡니까? 검찰에 있어서는 뭐 저기 어떤 사안에나 이 정치적 고려 사안에 따라서 정치적 고려나 이런 것이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수사를 하고, 또 그 혐의가 있으면 기소가 할 것이고 혐의가 없으면 뭐 그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인데, 그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수사 진행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수사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보도에 따르면은 교도관이 그 구속된 저축은행 비리 관련 구속된 피의자한테서 수사 상황을 박지원 원내대표하고 접촉해서 전달했다, 이런 보도가 돼 있고, 또 그 부분에 관해서 검찰이 자체 조사를 벌이는 걸로 보도가 됐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 감찰 조사가 진행 중으로. 상당히 기간이 오래됐는데 언제까지 걸립니까? 저 기간을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현재 감찰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이해찬 대표께서 그 구속된 저축은행 비리 관련자 중에 친구분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검사가 돈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라, 강요했다, 이런 발표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검찰이 명명백백히 자체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 그래서 사과하라,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죠. 그 뭐 회유나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우선 뭐 특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저축은행 관련해서 조사를 받은 사람 또는 그 변호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이 확인됐고, 또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입장도 발표한 것으로 검찰의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법관 인사청문회 때 보면은 검찰의 그 저축은행 관련 수사 기록 중에 조서 내용이 야당 의원 손에 들어가서 그 내용이 다 밝혀지고 그런 상황이 있었고, 지금 교도관도 그렇게 접촉해서 수사 내용이 흘러나가고 이러는데, 자체 그 정보팀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대검에서? 그렇게 줄줄이 그 현장 중계나 실황 중계처럼 검찰 수사 내용이 흘러나가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 또는 다른 쪽으로 그 수사 보안이 유출되는 경우는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수사 보안에서 각별히 더 신경을 쓰고 지휘 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할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 검찰이 사과하라고 한 그 뒷부분에 관해서는 아무 조치가 없는 겁니까? 검찰이 사과할 이유가 없었던 아니, 것이고. 검찰이 예. 이해찬 대표한테 사과하라고 그때 요구를 아니 했지 않습니까? 뭐 사과하라는 얘기보다 무슨 어떤 사람인지 밝혀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양경숙 사건과 관련해서 공천 헌금 문제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사가 지금 현재 아직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언론 보도 내용에 따르면은 양경숙이라는 사람이 40억 8천만 원을 세 사람한테서 받은 걸로 돼 있는 건 사실입니까? 뭐 그 수사 중인 사항이니까 뭐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가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민주당 후원이 11억이고 네티즌 이해찬 대표의 네티즌 동료로 7억 9천,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에 7억 8천, 하나갑
전 의원한테 2억 8천, 해외 교민에 2억 3천 뭐 이렇게 쓴 걸로 보도가 됐는데 그 부분도 수사하고 있습니까? 뭐 수사 부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뭐 액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부분 역시 수사 중인 사안임으로써 잘 말씀드릴 수가 이렇게 없습니다. 사회 안전망이 무너져서 국민들이 불안감에 빠져 있는데 정치권이나 정부가 이렇게 헤매고 있으니까 더 불안해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 사회 불안한 범죄에 있어서는 뭐 우리 사회 모두가 다 같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얼마 전 그 언론 기사에 따르면은 법원에서 그 형사 재판과 관련된 자체 평가를 해보니까 이 양형 기준대로 판결을 못한 분야 중에 첫 번째가 성범죄 관련 사건이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예, 그런 언론 보도를 본 것 같습니다. 양형 기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양형 기준이라는 건 이제 법원의 선고 형량을 결정하는 기준인데 그 대법원 산하에 설치는 양형위원회에서 그 선고 가능한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를 정해서 그 과급적이면 그 범위 내에서 형량이 선고되도록 하는 그런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 어린 그 소녀나 미성년자들한테 이 성범죄가 만연하니까 형을 이거 친고죄에서 죄에서 지금 처벌하도록 강화하고 그런 게 지금 법 규정으로 돼 있는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통계에 보면은 미성년자 성범죄 재판에서 48.1%를 풀어줬다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부분은 말하자면은 그 법률을 강화한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지 않으시나요? 법원에서도 최근에서는 보다 철저하게 성범죄 판결의 양형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의 양형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그런 언론 기사도 있었고 최근에는 법원, 검찰, 양기관 모두 성범죄에 있어서는 양형 문제에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이게 그 성범죄로 관련된 것을 집행유예를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합의됐다는 이유인데 이게 진정으로 피해자 가족하고 가해자가 합의가 돼서 풀어졌다고 제가 보기에는 판단이 안 되고 이게 실형이 되더라도 단기형으로 선고돼서 바로 나와서 또 피해자한테 와서 가해를 한다든지 그와 같은 후환이 두려워서 합의하고 풀어주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되짚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실형 난 것도 형이 그렇게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제 판단은 쓰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그 어떤 부분이 집행유예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성범죄 중에서는 강간 같은 그 중한 범죄도 있고 강제추행보 상대적으로 조금 강간에 비해서 가벼운 그런 범죄들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분석해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앞에서 말씀하신 양형 기준에 관해서 금년 3월에 상당히 강화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검찰 자료에 보면은 충실한 양형 조사 이런 자료 중에 검찰이 일명 뻥튀기 구형을 안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 내용대로 따르면은 법원의 선고 형량을 정확히 예측해서 거기에 맞춰서 구형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이것은 지금 우리 사회 현상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그 취지가 그 법원의 선고 형량에 맞춰서 구형을 낮추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실제로 선고될 수 있는 선고 가능한 양형과 너무 동떨어진 그런 구형을 해서 검찰 구형 권위 자체를 좀 떨어뜨리는 그런 것이 좀 곤란하다.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인 선에서 양형을 맞추자는 것이지 구형 자체를 가볍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그 보도에 따르면 우리 장관님께서도 그 성범죄 전체에 관해서 친고죄 부분을 철폐하는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 그러는데 본 의원 생각도 그런데 그 이 성범죄 전체가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는 친고죄 부분을 한번 다시 고려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외국 입법내도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도 있고 또 비친고죄로 하는 국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고죄로 한 것은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가만히 돼서 친고죄로 규정이 된 것 같은데 친고죄로 정한 부분에서는 분명히 그에 따른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비친고죄로 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고 또 사회 분위기에 맞는 그런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고 판단이 들면 친고죄를 부분을 전부 비친고죄를 만드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만 그 부분 어쨌든 종합적인 상황을 전부 감안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지금 사형수가 한 60명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사형제의 그 존폐 문제에 관해서 장관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사형제 존폐 문제는 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 개인의 가치관이나 세계관, 인생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고 국민의 법 감정 또는 이것이 형사 정책적으로 사형제도를 존치하는 것이 범죄 억제에 도움이 돼, 형악 범죄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또는 국제적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사형 폐지를 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사형 집행을 하는 부분도 전부 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형수 지금 1년 그 들어가는 그 예산이 그게 통계로 보면은 연 2,20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예, 사형수뿐만 일반 수용자들하고 똑같이. 네, 그렇다면은 그 사형수 60명이 지금 미집행된 그 사형수한테 살해당한 사람이 한 230-40명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그 가족들이 지금 있는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보호해주고 구제해주고 그러는 게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피해자 가족이나 피해자 본인에 대한 지금 구제책은 지금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형수를 포함한 범죄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 또는 이런 차원에서는 현재까지 많은 제도들이 시행이 되고 있고 연구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나 연구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까지 좀 취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범죄 피해자들도 그에 못지않은 배려를 받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모든 범죄의 피해자들 상대로서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심리적인 아픔을 겪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스마일 센터를 통해서 심리 치료도 지원을 하고 있고 치료비, 주거 지원, 취업 지원 이런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이런 문제로 해서 선진국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좀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과 아울러서 지금 이 성범죄 피해자들 예를 들어서 나영이로 지칭되고 있는 그와 같은 피해자들이나 그 가족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구제 대책도 수립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관한 정부의 대책이 지금 완벽하다고 보십니까? 완벽한 재정적인 여건 통해서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성범죄 피해자와 가족 대해서는 이제 법무부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에서도 지원을 동시에 지금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그래서 법무부는 범죄 피해 구조금을 지급하고 아까 말씀드린 스마일 센터를 통해서 심리 치료나 치료비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법률 조력인이 도움을 받아서 수사 재판 과정에서 법률적 지원을 해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그런 대책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중범죄 사후 관리와 관련해서 보완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발찌 제도나 이와 같은 게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감사원의 감사 요구까지 지금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것은 앞으로의 대책을 위해서 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앞으로의 개선책이라든지 이와 같은데 지금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전자발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자발찌 성능을 개선하고 전자발찌를 운영하는 보호관찰 인력을 대폭 증원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해서 다른 어떤 제한 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데 그 인용률이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야간에는 외출을 금지시킨다든지 특정 지역에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이런 부가 조건을 부과하는데 그게 지금까지 조금 소극적이었습니다. 앞으로 법원과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과 조건도 제대로 부과가 되고 이행이 되도록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찰하고 이제 정보 공유가 필요합니다. 그게 양 기관에서 똑같이 그 범죄를 예방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법의 뒷받침 또는 입법적인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하고 또 양 기관의 법무부와 경찰을 양 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법무부뿐만 아니고 유관 부처하고 서로 잘 화합을 하고 협력을 해서 이게 좀 완벽한 정부의 대책이 수립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수고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다음 국무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총리님, 2011년도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농가 인구의 고령화율이 지금 33.7%로 전국 평균의 3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20년에는 45.2%에 이른다고 그러고 있고요. 1991년도에 600만 명이 넘던 농민이 지금 300만 명 예.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예. 총리님께서는 왜 이렇게 농촌이 해체가 되고 고령화가 심각해졌다고 우선 생각하십니까? 예, 뭐 산업화 과정에서 이제 이농 현상이 많이 생기고 또 농촌에는 이제 고령화된 어르신들을 많이 남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로 인해서 농촌이 좀 공동화되거나 또 고령화되고 있는 현상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통계에 보면은 연 1,000만 원 이하, 월 84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 2인 가구 최저생계비 94만 원에도 못 미치게 사는 농가가 64%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또 농촌 지역의 고령화를 감안할 때 비춰보면 도시가스 보급률은 우리 2011년 기준으로 전국의 읍 지역이 36.3%밖에 안 되고 전국 140개 시군 중에 93개 시군이 지금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시골의 주거 환경이 아주 열악해갖고 농한기 겨울만 되면 고령화된 그 어르신들이 집에서 밤에는 생활을 예. 하고 낮에는 경로당에서 생활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밤에 집에 가면은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니까 전기장판으로 생활하다 보면 감기가 걸려서 그 시기에 노인들이 사망하는 비율이 대개 폐렴으로 돌아가시는데 그 감기 때문에 시발이 되는 게 이 통계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렴구균 예방 접종을 하면 80%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 폐렴구균 예방 접종을 국가 필수 사업으로 좀 추진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제 독감에 대해서는 이제 무료로 예방 접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폐렴 예방을 위해서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아울러서 이 도시가스의 또 중요성을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고령화된 그 농촌 인구뿐만 아니고 그 시골의 음식점이나 이런 데도 그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도시가스가 공급돼야만 열악한 환경에서나마 이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젊은이들이 신생아를 출생해도 그 어려운 열악한 그 주거 환경에서 키우면은 감기 걸리고 뭐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이 복지 차원에서라도 읍면 단위의 이 도시가스 배관 공사는 정부가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공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뭐 도시가스가 이제 농촌 지역에까지 이렇게 보급이 되면은 뭐 더 이상 뭐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배관망을 이렇게 이제 워낙 이렇게 원격지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호당 뭐 부담해야 되는 경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가스로 하는 것보다도 그 소형 LPG 저장소를 그 마을 단위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비용도 줄이고 또 필요한 이제 목적도 달성할 수 있어서 뭐 그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 읍면 단위 소재지까지 배관망만 일단 설치하는 작업만이라도 정부가 추진을 하면은 거기서부터 가가호하는 거는 이제 그 다음 추진해야 되고요. 우선 읍면 단위까지라도 적어도 그 추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읍면 단위뿐만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는 나중에는 전국적으로는 이제 가거호에 이렇게 배관망이 연결되는 사업이니까 결국은 이제 비용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뭐 하겠습니다만 우선 당장의 시범 사업으로
LPG 소저장소를 통한 그 불편 해소를 지금 한번 시도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총리님 말씀 중에서 이 농림수산식품 분야 그 예산과 관련해서 저수지 뚝 높이기 사업이 4대강 사업과 관련돼서 이제 다 완료가 됐으니까 예산이 줄 수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4대강 사업 예산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부분에 완료됐으면 그 부처도 그만큼 예산이 주는 겁니까? 예, 정부의 사업 중에서 이제 계속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그게 빠지면은 이제 그와 관련된 예산은 이제 줄어드는 거죠. 뭐 그런 차원에서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은 총리님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액수는 모르겠지만 10조의 그 예산이 이제 완료가 돼서 남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해당 부처로 다시 해서 배분을 해 주셔야 그 목적 달성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4대강 사업 하기 전에 이제 농수산식품 예산이 10조였다 한다면은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저수지 뚝높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다른 부문의 예산과는 달리 이제 그 비율이 이제 월등하게 이제 높아져서 가령 13조 원이 됐다. 이렇게 됐으면은 나중에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종전에 10조의 이제 기준으로 해서 예산 증가율 규모를 이렇게 고려를 하면서 예산이 이제 편성되는 것이 항용 이렇게 정부의 예산 이제 편성의 방법이었으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기계적으로 금년에 저수지 뚝높이 사업을 해서 포함해서 13조 원이었으니까 그 사업이 끝났더라도 늘어난 부분만큼은 농수산에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결국은 증감을 떠나서 농수산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 중에서 적정한 규모를 파악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고 결코 농어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결코 홀대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같은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정부로서도 이제 최적의 예산을 편성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님 2008년부터 금년까지 연평균 12% 증가한 0.12% 증가한 게 농림수산식품 관련 예산입니다. 이게 통계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총리님께서 이런 부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감소된 거나 다름없는데 이런 걸 감안하셔 갖고 좀 앞으로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는 민간 기상 예보 산업 부분에 관해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태풍 볼라벤하고 덴빈이 왔었고 그 이전에 또 폭우가 계속 왔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7월 10일에 삼성화재 방재연구소가 금년도 여름 기상연구 보고서에서 이 폭우하고 태풍을 정확히 예측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상청은 이 기상진흥법을 근거로 오히려 그 내용은 일소에 붙이고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기상 예보라는 것이 이제 기상청에서도 하고 또 다른 민간 이제 그런 기관에서도 민간 부분에서도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이제 그 여건 하에 이제 기상 예보가 구구하게 이렇게 갈 때는 정말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제 기상 예보는 기상청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이제 민간 부분에서는 좀 더 기상청에서 예보하지 않는 내용, 즉 그 기상청의 기상 예보를 기초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민간 부분에서 필요한 그런 목적에 맞게 가공을 한다든지 뭐 이런 취지로 이렇게 기상 예보를 제공하는 그런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그냥 일반적인 사항, 기상청에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다른 쪽에 기상 예보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져오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그와 같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법적 근거가 있이 제가 말씀하는 대로 그러한 취지에서 법적인 제도가 있어서 그에 따라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상청이 혹시 부처 이기주에 빠진 게 아닌지 폭넓은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대정부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에 관해서 정부에서 좀 심사숙고해서 좋은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